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도이치뱅크의 경기 침체 가능성 경고와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대량 주식 매도 예상에 따른 12%의 테슬라의 급락이 시장을 공포로 이끌면서 전일 나스닥 4%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2% 정도의 파란불로 출발은 했지만 개인의 매수 방어에 시초가 대비 낙폭을 축소를 했고요. 또 상하이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축소, 북경 신규 확진자 수 통제, 중국 락다운 완화 가능성이라는 다소 반가운 소식도 장중에 전해졌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강한 우위를 점하는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 테마주들만 들쑥날쑥한 오늘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는 소식에 오늘은 대성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했는데요. 반면 인도네시아가 수출 금지 품목에서 파묘 원유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샘표 등 관련주들은 급락했습니다. 또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모바일의 저조한 성적이 20% 넘게 급락했고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주들의 하락폭도 꽤 깊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기아와 LG에너지솔루션을, 기관은 셀트리온과 SOE를 집중 순매수했습니다. 네, 종목 콕톡 오늘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헤쳐나가야 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종목 콕톡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 이사, 박진희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부장,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하락 바톤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출발을 했는데 오후 들어 낙폭을 좀 축소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급은 좀 비어 있습니다. 수급이 코스피가 개인이 한 1조 정도 매수를 하고 코스닥도 2천억 원 정도 담았던데 이기택 기사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간밤에 많이 놀랬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하면서 아빠 맞으러 간다 그러면서 출근했거든요. 이게 니들은 웃고 즐겁게 학교를 가라, 아빠는 대신해서 맞으러 갈게, 뭐 이러면서 출근했는데 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러시아가 루블화로 결제를 안 하면 가스관을 잠그겠다라는 걸 실행에 옮겼죠. 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세계 3차 대전 얘기까지 나왔어요. 거기다가 테슬라는 12% 하락했고요. 중국의 봉쇄는 여전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리고 금리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인 뉴스를 이렇게 쭉 보는데 그동안에 한 명 한 명씩 내가 대응했던 악재들이 어벤져스 그룹이 돼서 나를 이렇게 맞닿으려고 하는, 너무 내가 쟤네를 어떻게 상대하지? 막 이런 네. 상황까지 내몰리더라고요. 우리는 마블이 없네요, 지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한테도 겁이나 방패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출근했는데, 다행히 이제 뭐 그나마 이제 불씨를 살짝 살렸던 건 중국 봉쇄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해제가 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재료가 시장의 불씨를 조금 살렸고요. 상해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내용이 약간의 불씨를 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이 좋았던 자동차주와 조선주들은 시장 대비 선방을 하는 모습에 그래도 나한테 창과 방패는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바이오주들이 좀 선방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그래서 또 하나의 갑옷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뉴스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중국 봉쇄 완화 가능성이 조금은 방어를 한 오늘 시장이었다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진희 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아침에는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지겠다, 2,600 깰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잘 방어가 일단 지수는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좀 항상 최악을 예상을 하면 그 최악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괜찮겠지 하면 더 최악을 보여지곤 하는데 최근에 좀 악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더 이상 악재가 뭐가 있을까, 정말 아까 이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전쟁 나지 않은 이상은 더 이상의 악재는 없을 정도다 할 정도로 뭐 악재들이 다 쏟아져 내려가긴 했는데요. 뭐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연준 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중국 봉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또 오히려 연준의 갈 길을 조금 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중국 심천 상당히 좀 많이 샀거든요. 그러면서 심천 좀 빠르게 돌아서면서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힘을 써주고 있는 섹터주들이 그나마 좀 2차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이런 정도. 오늘은 또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견조했는데 그 흐름도 보면 뭐 워낙 많이 빠졌던 데다가 그다음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그런 힘, 뉘앙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진 게 호재고 제일 많이 오른 게 악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오늘 보면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변동성 엄청 강한 모습 보이실 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시장이 이렇게 좀 한번 빠져줘야지 또 매수의 기회도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지금 조금 약간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조금 시간 투자만 한다라면은 오히려 좀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있으니까 힘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은 그럼 오늘 특징적인 업종이나 테마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조선 섹터를 좀 말씀을 좀 앞에서 좀 하셨는데 이제 뭐 LNG 관련돼서 사실 뭐 이제 카타르 쪽에 대한 약간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혜가 예상된다는 어떤 그런 뭐 뉴스가 나왔고요. 사실 전 조선 섹터가 이제 사실 좀 최근에 보면 종목 장세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 장세로서 지금 가장 보면 선두에 나서는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조선 3사를 좀 어떻게 보면 필두로 해서 조선 기자재들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지수 대비 좀 방어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이제 현대차 어떤 기아 이렇게 좀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좀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면서 전차군단에 대한 어떤 그러한 투심이 지금 계속 이어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 수급난이라든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은 많았습니다만 뭐 컨퍼런스 콜에서도 결국은 올 한 해 어떤 수요가 내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어떤 그런 반짝 실적이 아니라 올 한 해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조선 섹터가 그래도 좀 지수를 좀 견인하는 어떤 그런 좀 섹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선업종이 조금 끌어주는 것처럼 아시아에도 지금 중국 증시가 빨간불을 켜지면서 훈풍을 조금이나마 불러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좀 견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박진희 부장님은 뭐 2차 전지 소부장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나요? 근데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이제 구리동박 쪽들, 전지박 쪽들 이런 쪽들이 최근에 사실 많이 좋았어요.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이쪽에 계속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들이 좀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 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 쪽에 있는 큰 업체죠. ACC라고 이제 그쪽이랑 2천억 이제 수주 받은 이제 계약도 하고 그러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일진 머티리얼즈도 좀 반등을 해줬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동아기업도 흐름 좋은 모습이고요. 또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2차 전지 소재주들 일부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테슬라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최근에 잘 가다가 좀 조정받은 이유가 이제 중국 이제 봉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라든지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스톱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뭐 캐파 증설 효과를 볼 수 있는 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뭐 물론 지금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이제 뭐 지금 이제 돈 이제 증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곧 앞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주가 관리 차원도 뭐 있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좀 테슬라 향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다음에 그 북미 쪽에 증설하는 게 다 테슬라 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도 일단 뭐 1분기 실적 선방했고 그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뭐 긍정적인 부분들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섹터 내에서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이제 멈췄던 부분들이 좀 풀리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주들 중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향후 요즘 시장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전략을 짜 나가면 좋을까요? 사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금 유상증자 가격이랑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가가 많이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사실 지금 신주 인수권 거래되는 것도 거의 한 24,000원 언저리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주 인수권을 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시장 변동성이 있다라면은 궁극적으로 좀 끌고 가신 전략. 다만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다른 종목들보다 좀 잘 버텼기 때문에 오히려 뭐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 최근에 좀 조정받은 것도 꽤 있거든요. 뭐 응급제 쪽에서는 뭐 대주전자도 많이 조정받았고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도 조정 많이 나왔거든요. 중국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을 조금 선회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은 앞으로 계속 좀 확장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고 원자재 가격 뭐 상승에 있어서도 크게 데미지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에 또 자금 유입 계속 들어온다라면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일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할지 이 부분 좀 궁금하실 텐데 윤여민 팀장님은 내일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일단은 확실히 이제 지수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는 사실은 이제 오늘 보면서 좀 라인들이 다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까지는 제가 볼 땐 좀 미국 시장, 그다음 미국 선물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최근에도 보게 되면 스팟으로 올라오는 게 결국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근데 실적이 나오지만 결국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특히 이제 내년까지도 가이던스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섹터에 대한 부분은 뭐 조선 섹터, 좀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밑에서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수에 대한 어떤 그런 대형주보다는 좀 개별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좀 중소형 섹터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종목별로 좀 계속 차별화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좀 우리나라의 굴뚝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실적이 좀 올라가는 좀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에서 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세 분의 말씀을 조금 종합을 해보니까 캐파 증설도 결국에는 실적이고 이기태 기사님도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무기 삼아야 된다고 하셨고 역시 팀장님도 조금 개별적으로 중소형주의 실적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눌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4월 초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부진 이어지고 있고 오늘 52주 신저가 다시 쓰면서 1년 5개월 만에 저점이 깨졌습니다. 외국인은 한 달 넘게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뭐 시장이 지금 뭐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삼성전자는 사실 뭐 어제 오늘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돌파구를 우리가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박진희 부장님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근데 뭐 삼성전자는 뭐 임원들도 물렸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가 저점일까를 계속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진짜 좀 액분하면서부터 이제 좀 많이 안 좋은 흐름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어려운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안 사다 보니까 또 이제 간판격인 삼성전자를 당연히 소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긴 한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오늘 실적 발표한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사실 최근에 디램 값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야지 실마리를 좀 찾아나갈 수 있는데 뭐 디램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하이닉스 계속 안 좋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안 좋고 최근에 또 파운드리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TSMC한테 지금 많이 밀리는 상태잖아요. 수율도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뭐 낸드하고 이제 뭐 메모리 쪽 계속적으로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또 중국에서 계속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TSMC 거 많이 갖다 쓰는 상태라서 그렇고 또 이제 미국도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또 최근에 또 마이크론한테도 좀 많이 삼성전자 많이 밀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도 뭔가 좀 대대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좀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자꾸 이제 초격차 전략으로 벌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금 뒤따라가는 상황처럼 돼버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좀 뭐랄까요? 지난번 뭐 휴대폰 때문에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론적으로 반등하려면 결국은 디램 가격이 돌아서는 부분들이 받쳐주는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증설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수급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뭐 외국인들이 지금 이머징 시장 쪽에 돈을 막 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국내에 돈이 들어와야 삼성전자도 산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좀 많이 아쉽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는 저점이겠지 하면서 많이 사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62,000원대 정도 만약에 좀 온다라면은 거기서부터는 조금 배팅을 해보셔도
크게 물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 뭐 이렇게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속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규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 정도 가격대를 조금 한번 고려해서 접근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 요인으로 사실 글로벌 경기 둔화를 가장 많이 뽑고 있잖아요. 전쟁과 뭐 중국 봉쇄에 따른 공급망 차질 이런 예측 어려운 변수들이 주된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이슈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매크로 이슈와 삼성전자의 이익의 연결고리를 이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사실은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뭐 LG 엔솔도 실적 좋았는데 뭐 기아차도 실적 좋은데 왜 나만 이래? 뭐 삼성전자를 두고 계신 분들의 통곡 소리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DDR4를 사용하고 있고 서버단에선 DDR5가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맞춰진 CPU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고사양으로 가야 되는데 저사양 그거를 이제 수급처에서 사야 되는 쪽에서 그걸 미리 땡겨서 살까라는 생각을 좀 할 거잖아요. 그리고 거의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사실 저 같으면 이걸 사야 되는 입장이면 좀 기다렸다 살래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공급은 많고 수요는 좀 적은 메모리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좀 더 가파르게 빠지는 게 아닌가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메모리의 이슈는 아까 중국 이야기를 박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잘 팔릴까? 결국엔 중국은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이런 샷다운상에서 잘 팔릴까? 그것도 좀 힘들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삼성전자를 10만 전자에 대한 꿈을 꾸게 했던 건 이 두 가지 고리와 한 가지가 더 있었죠. PC하고 노트북은 잘 팔리잖아 라는 부분이었는데 PC, 노트북도 사실 살 사람들 다 샀으니까 이제 그쪽도 힘들 거야 라는 삼중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 전에 큰 상승 랠리를 펼치게 했던 거는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의 뭔가 이렇게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를 투자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코인은 채굴했던 채굴기들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모멘텀을 찾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거기다가 달러 강세, 이렇게 달러가 강세인 건 거의 코로나 때처럼 긴급한 위기 때 달러 강세인데 이것을 누가 꺾을 수 있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좀 생기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하반기 이러한 것들이 거쳐지는 신호가 하나 둘 나올 때 돌아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매크로뿐만 아니라 뭐 부진한 뭐 이렇게 수급 환경이라던가 이제는 뭐 블록체인의 그 채굴에 대한 그런 악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반도체 산업의 각국의 경쟁이 TSMC를 비롯해서 미국까지 정말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미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도 좀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좀 경쟁력을 찾아가야 할 텐데 앞으로 우리가 이 경쟁력 향후 어떤 거 좀 주목해서 봐야 할지 윤여민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앞에서 더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지금 D램 쪽에서 보면 DDR5 관련된 부분이 일단은 분명히 지금 모멘텀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뉴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저 평택 P3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공장을 짓겠다는 어떤 그런 대규모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투자를 통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캐파 증설이라든지 혹은 이제 경쟁력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시점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가시화가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뉴스로를 좀 더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근데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다시 쪘잖아요. SK 하이닉스 뭐 실적도 잘 나왔는데 오늘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사실 믿고 기다리면 될지 투자자들이 현 시점에서 어떤 대응이 유효할지 박진희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이닉스는 실적 좋았지만 일단 2020년도 때 불량에 대한 그 부분 이제 실적에서 한 3,600억 정도 제하면서 조금 상태 좀 안 좋았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11만 원 선 정도 지지력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6만 2천 원대 정도 혹시 온다라면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 다만 이제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지수의 간판격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좀 수급 들어오는 거 조금 확인하시면서 좀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을 기다리면서 분할로 좀 접근하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저희는 유럽 시장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27일부터 중단한다는 소식에 유럽 가스 가격이 17%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에 UBS라든지 주요 기업이 실적을 호조로 발표를 했지만 미국 기술주가 폭락하면서 하락으로 방향을 틀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유럽 증시는 현재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통화 긴축에 다소 좀 소극적인 방향을 보였던 ECB가 7월이나 늦어도 9월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유럽의 긴축 일정도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출발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오늘 기관 투자자의 3개월 락업 물량이 해제되면서 오늘 장중 40만 원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상장할 때 기관의 물량 중에 3개월 이상 확약 물량이 70%를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 3개월 물량 해제가 됐고 이 3개월 후에는 6개월 물량도 나올 텐데 향후 오버행 이슈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냥 시장에다 내다 팔겠습니까? 제가 기관 투자라고 하면 여기다가 너 받아봐 그러면서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이 있으면 이걸 블록딜로 어떻게 잘 넘길까, 시장에 영향을 잘 안 미칠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싸게 받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조정을 하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보호해수가 풀렸다 그래서 바로 액션을 취하는 그런 것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런 기관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상대적인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CATL이 지금 200조 원의 시가총액이고요. 내후년도 정도면 거의 캐파가 비슷할 것으로 여겨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 100조 정도거든요. 절반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2년 뒤에 지금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CATL은 중국 내에서만 잘하지 해외에서 잘하지 않거든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유럽, 미국,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 다각화되어 있는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쟁력은 LG에너지솔루션이 더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출 글로스라든가 매출 사이즈라든가 이 이익의 사이즈가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좀 받는 거거든요. 여타 우리나라 삼성 SDI나 아니면 SK에너지솔루션, SK온이죠.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SK온 같은 경우는 30조의 지금 사우디로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 프리-IPO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리자라고 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2년 뒤에 그 정도 성장성이 있고 나는 여기에 IPO에 들어갔을 때 수익이 충분히 났으니까 그 물량을 팔래라고 요 상태로만 보면 받는 사람이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외적인 요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글로벌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을 보여줄까라는 부분이 아직 퀘션 마크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재가 하나하나 걷어져 간다라고 하면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보호예수 물량을 풀려서 저점을 형성할 때 받는 투자자가 위너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오버행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향후 이익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캐파 증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실적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설비 투자를 기존보다 좀 증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수주 잔고가 약 300조 원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지 좀 궁금해요. 실적 성장세 박진희 부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실적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들 보시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 받는 얘기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S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부터 많이 좋아진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깔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다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워낙 이제
삼성전자급으로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앞서서도 말씀 주신 대로 공모할 때 30만 원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공모 받은 이제 뭐 많이 있죠. 이제 락업 걸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뭐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본 기사로는 6개월 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1년치부터 네. 시작해서 계속 앞으로 나오게 될 물량이 더 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그 뒤에 나올 물량들이 오버행 이슈들이 더 많이 크기 때문에 그때가 더 고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이제 물량이 나와야 되는 그런 물량 압박적인 부분들이 항상 LG 에너지 솔루션의 발목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 이기태 기사 말씀해 주신 대로 뭐 CATL과 비교한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성장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클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 기업의 가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무궁무진하지만 항상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물량, 앞으로 나올 그 오버행 물량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주가에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그 물량 행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보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적에 있어서는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계속 좋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이나 이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선제적으로 해외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중국 외 다양한 고객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에는 물음표보다는 느낌표를 딱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밸류에이션 점검밖에 전략을 윤여민 팀장님께서 짧게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셀 3사가 작년에 좀 어떻게 보면 언더퍼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도 보게 되면 좀 양극재가 작년에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셀 3사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제 달리는 말에 더 올라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기대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좀 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타겟 프라이스가 1.8에서 좀 2배 정도까지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형주이고 현재 지금 장세가 어떻게 보면 중소형 위주로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배틀을 좀 길게 잡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좀 수급이라든지 어떤 장세에 어떤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 자리하다 보니까 수급 이슈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진희 부장님께서 가져오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동박 생산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즈 저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뭐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좀 부진했는데 중국 봉쇄에 따른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부장님? 사실 뭐 지난번에 이제 뭐 비아디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이랑 뭐 글로벌적으로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동박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막 이제 단체 거기 막 이렇게 주주들 채팅하는 그런 방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얘기 나왔던 게 물적 분할 얘기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 때문에도 더 지난번에 한번 급락하고 이랬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이어질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난 다음이라면은 일단 중국 봉쇄 때문에 좀 우려감이 더 많이 빠졌다라면은 이 부분은 조금 오히려 주가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많이 빠지니까 또 외국인이 살살 좀 매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기관도 좀 매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솔루스나 동아기업, 뭐 그다음에 SKC 다 이제 경쟁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그쪽 기업들은 다 뭐 최근에 좀 좋았었고요.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중국 봉쇄 좀 풀리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랑 뭐 배터리 업체들 공장 다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일진 머티리얼즈의 또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한 가격 메리트도 좀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뭐 거의 오늘 아침에 찍은 81,700원? 예, 그게 거의 옛날 저점 수준권 되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 어떨까 싶습니다. 네, 중국 봉쇄 우려감에 많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국 내 동박 수요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쭤볼게요. 이 글로벌 동박 가격에 중국 그 동박 수요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고품질 동박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또 동박이 진입 장벽도 높은 산업이지 않습니까? 전방 산업의 수요 증가세 배경이랑 아까 말씀하신 두산 솔루스나 SKC 같은 경쟁 업체와 비교해서 일진 머티리얼
머티리얼스의 경쟁력을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일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말레이시아 공장 그쪽에 의존도가 없는데 이거를 뭐 띄어가지고 상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확 급락을 했었었는데요. 그게 뭐 사실일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제 뭐 최근에 이게 동박업체들이 이제 소재 가격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국내 동박업체 기술력이 상당히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뭐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겠고 해외 다른 업체들도 국내 업체들을 상당히 좀 많이 선호하고요. 중국 기업들도 국내 업체들을 상당히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 기술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선도적으로 많이 갔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조금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오히려 국내 업체에 대한 선호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들이 동박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선호도는 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도 뭐 그런 시장의 선호도 측면에서 국내 업체에 대한 선호도 계속 동시에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1조 정도의 스틱한테 뭐 투자도 받고 말레이시아 네. 공장도 굉장히 좀 경쟁력 있다라고 하던데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대가 조금 매력적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접근해서 가격은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아까 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찍었던 저점권이 한 8만 원 정도가 좀 어느 정도 러프하게 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래로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 좀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 11만 원은 못 넘었었습니다만 한 10만 원대 한 중반대에서 고점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1차적인 목표를 그 정도까지라도 일단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분할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루머라면은 좀 더 좋겠고요. 뭐 지금의 상황에서 좀 경기 침체 우려감 좀 이런 거 좀 수그러들고 사실 지금 전기차는 계속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기 때문에 8만 원 선 저점에다 두시고 계속 조정 시마다 모아가신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8만 원 선을 저점으로 보셨는데 그거를 깨지 않으면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슈톡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인데요. 1분기 깜짝 실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전기차의 선전이 눈에 띄는데요. 현지 시장에 그 하반기에 아이오닉 5를 인도에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기태 기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선전했습니다. 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만 해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컨콜 했을 때 그때 반도체 공급 이슈는 상반기까지 짓누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공장 봉쇄도 있었다. 그리고 아무런 얘기뿐이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 1분기 만에 그것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실적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목표 주가 하향이 사실 일어났었는데요. 무엇보다 기아차가 영업이익 1분기에 예상했던 게 1.2조에서 1.3조였었거든요. 그런데 1.6조까지 나왔고 작년 동기 대비 49% 거의 50% 정도 성장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제가 오늘 원고를 작성하면서 작가님한테 장표 2개를 좀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느냐 이거 저도 놀라워서 이 장표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장표가 있는데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 그룹이 현대 기아차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일차 아니야, 일본차 아니야 그랬는데 토요타는 진짜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에서 강점이 있어서 글로벌 넘버 2라고 얘기했을 정도의 그 독일 다음에 잘 팔고 경쟁력 있는 업체인데 지금 현재 판매가 어느 정도 됐는지 장표를 보니까 저 밑에 있어요. 6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차는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현대기아차가 너무 이번에 선전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기아차 실적이 어느 정도인데 주가는 10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깨고 내려갔는데 지금 6만 원도 갔었었죠. 그런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보인 것이거든요.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이렇게 경쟁력인데 PER 5배 받는 업체는 기아차 유일하게 하나예요. 왜 이렇게 좋냐라고 하면 현대기아차 중에서 현대차가 먼저 실험적으로 차종을 내고 판매를 해보면 그걸 확인하고 좋고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동생이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훨씬 더 매력적인 주가 구간에 와 있고 경쟁력을 갖췄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현대 기아차가 신차 페이스오프도 하고 신차도 내보이는데 이런 모델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공급망 이슈만 풀린다라고 하면 더 차를 많이 팔 수 있는 환경은 됐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제가 살면서 신차 가격보다 높았던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유럽에서도 그 BMW 벤츠를 제쳐가지고 EV6. 네, 대단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자동차 출하도 좀 부진하고 판매 대수는 줄었어요. 근데 SUV나 뭐 고가 차량을 판매를 하면서 실적이 지금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조금 안정적으로 해 나간다면 앞으로 이 자동차주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주제로 한 달 전인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자사주 매입을 했고 그게 약간 17만 원 언더였던 것 같은데 참 기가 막히게 저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이제 도매 기준으로 한 9.7% 정도 지금 판매 대수는 줄었습니다만 결국 그거를 이제 ASP가 좀 커버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 수요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차량을 주문하면 뭐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8개월 정도까지도 기다린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러한 수요를 토대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반도체 공급난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좀 컨퍼런스콜에서 좀 자신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아직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거기다 또 UAM 관련된 어떻게 보면 차세대에 또 어떤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 한 해에 제가 볼 때는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조명을 좀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앞에서 좀 업종 섹터로서 지금 조선 섹터, 뭐 반도체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섹터도 여기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뭐 현대차, 기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점을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좀 밑에 좀 자동차의 좀 소부장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기택 이사님은 현대랑 기아 중에 기아를 더 매력적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박진희 부장님은 둘 중에 어떤 거를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세요? 사실 실적 서프라이즈만 놓고 보면 기아가 훨씬 지금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좀 기아가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 항상 자동차 주식을 할 때 항상 노조 파업 얘기만 뉴스만 보면은 심장이 불안한데 막 항상 현대차 항상 맨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지금 시장의 시각은 자동차 쪽에 많이 쏠려 있고요. 환율 효과도 받고 그다음에 고가 사양의 이제 차들을 많이 팔아서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는 적게 팔아도 비싼 거 위주로 팔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윤 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하방 경직성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최근에 보면 만도나 뭐 화신 이런 쪽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현대차나 기아차에 집중적으로 납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진희 부장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저희가 바로 부품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이사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자동차 부품주, 이제 커넥터 제조업체인 한국단자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현대차의 출하량의 고민을 좀 딛고 테슬라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세 전망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도 보여줄 것으로 보였는데 주가만 빠졌죠. 근데 연 400억씩 R&D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커넥터라고 하면 예전 부품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기차로 전환할수록 커넥터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품인데 이번에 선방을 했잖아요. 저번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설명할 때 원통형 배터리가 다 했다라고 해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훨씬 더 핵심적인 주가 퍼포먼스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번에 전기차가 다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아이오닉 5라든가 기아 엔선 6가 다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기차의 성장세 배팅을 해야 된다. 거기에 커넥터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일 수 있는 한국단자가 실적 이익과 성장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여져서 저는 오늘 한국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전기차에 탑재하는 커넥터가 가격 차이가 엄청 맞습니다. 비싸게 예. 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국단자가 매년 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넥터 기술력이나 향후 뭐 증설 계획 같은 네. 향후 주목할 만한 모멘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커넥터 하면은 되게 쉬운 부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투자에서 내년도에는 70% 정도의 추가 증설해서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전기차에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왜 비싼 부품이냐면 안전성을 갖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커넥터를 쓰면 화재 위험이라든가 안전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검증받았고 여태까지 사용했던 것을 완성차 업체들은 잘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마진 제품이 많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도까지 실적 성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UAM이 지금 시장에서 핫한데 그 항공에도 네. 커넥터가 또 들어가서 맞습니다. 이것도 수천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예, 많이 그렇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 저희 좀 듣고 갈까요? 예, 뭐 지금 현재 한국단자가 연초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그냥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 전기차 완성차 업체라든가 2차 전지 소재 업체처럼 같이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몇 안 되는 성장성이 있는 부품 회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 단자까지 전략 한번 짜봤고요. 다음 이슈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인데요. 바닥이 어딘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진한 흐름입니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 이커머스 성장 둔화 등으로 1분기 이익 기대치도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보유자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윤여민 팀장님이 제 눈을 안 보고 계신데 한번 여쭤보세요. 참 힘든 섹터를 네. 또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좀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대변되는 어떤 섹터군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IT 서비스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말부터 조금 이제 잡음이 좀 있었고요. 뭐 실적에 대한 성장성 여기에 이제 뭐 고포주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환경들이 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좀 이러한 좀 문매를 맞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그렇고 이런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과매도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은 지금 이제 인수위에 관련돼서도 지금 여러 가지 좀 플랫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좀 기대감이 조금은 어느 정도 미뤄지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하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살짝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팀장님께서 하반기를 짚어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뭐 성장 영역은 좀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주가가 조금 반전해서 상승할 수 있는지 이 포인트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기태 기사님 어떻게 예, 생각하시나요? 눈이 마주쳤네요. 네, 잠깐 돌리는 사이에 저 그래서 마주쳐서. 딴 데 보고 있었잖아요. 오늘 뉴스를 찾아보시면 오프라인 배달 주문이 20%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식을 다들 나가서 하시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게 상징적으로 투자 심리의 위축을 갖고 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는 사이에 언택트 종목을 내가 취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투자자들을 회피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즌에 좋았던 종목들은 난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투자자가 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에는 실적이 좋아도 손이 안 나가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이게 비단 카카오페이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여타 결제 업체들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했던 부분들을 오프라인에서 하다 보니 사실 페이 결제보다 현금 결제라든가 뭐 이러한 결제 원래 했던 수단이 약간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카카오페이에 접근을 하시기보단 여타 다른 업종에 투자하시는 게 더 다른 투자자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페이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윤여민 팀장님이 오늘 IT 서비스 업종 중에 원티드랩을 종목 콕톡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주목하는 성장 포인트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이제 HR 쪽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제 AI 엔진과 좀 결합이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약간 리오프닝의 좀 수혜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일일 확진자 수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진정세가 좀 된 상황에서 지금 1월, 2월 지금 이제 취업자 수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뭐 한 30% 이상 좀 늘어나는 어떤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단체로 어떻게 보면 이제 채용을 한다기보다는 수시 채용, 그다음에 이제 뭐 프리랜서 계약직 같은 좀 다양한 어떤 고용 형태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고용의 플랫폼들이 좀 사용되는 빈도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누적 회원수, 개인 누적 회원수가 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채용 지표의 흐름을 볼 때 올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이 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했을 때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6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00% 이상 지금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HR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HR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AR이나 좀 이런 게 좀 같이 연관이 되면서 플랫폼으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제 가치 투자의 좀 대가시죠. 지금 강방주 회장님이 이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SF 플러스 자산운용에서도 한 6.3%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성장주이기도 합니다만 약간 가치주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약간 좀 하반 경직성이 조금은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좀 확보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저는 이 종목을 이번에는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대주주 이야기에 또 귀가 좀 쫑긋해지는 그 썰이었습니다. 1분기인지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시는데 이 플랫폼에 등록된 프리랜서가 1년 만에 36배나 늘어났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프리온보딩이나 원티드 스페이스 이런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이 신사업은 성장이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단은 기존에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데 결국 이제 뭐 결국은 자동화가 좀 일어나면서 결국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올해 좀 많이 기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60% 영업이익 100%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좀 더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매칭 사업 같은 경우 마진율이 뭐 40% 이상 남기 때문에 향후에 캐시카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캐시카우를 통해서 신사업을 다시 또 재투자를 하는 어떤 이러한 좀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내년까지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뭐 올해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는 일단 뭐 2배 이상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프리 온보딩이 인재 채용의 난항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한 채용 연계형 부트캠프라고 해요. 또 원티드 스페이스 이런 HR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한데 저는 어떻게 매출을 뽑아낼지 궁금했어요. 보니까 취업 성공 시 연봉의 7%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보통 IT 업종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뭐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원티드랩이 최근 기관이 연이어서 매수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개선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담아봐도 좋은 구간인가요? 사실 이 종목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거의 33,000원, 35,000원대에서 거의 지금 한 3, 4개월째 계속 횡보를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이 길게 받을수록 좀 더 좀 성장이 나오고 어떤 좀 모멘텀이 나왔을 때 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좀 그러한 구간을 좀 마련해 주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4만 원대를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지금 기간 조정을 길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충분히 4만 원대 이상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뭐 4만 원대 후반까지도 타겟 프라이스가 좀 형성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고점 넘어서 4만 원대 후반까지 리포트 나오고 있다 말씀 주셨고 박진희 부장님께 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내일부터 시장 어떻게 좀 저희 대응해 볼까요? 어렵네요. 오늘 밤에 미국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일도 아침에 한 번씩 좀 출렁거릴 수 있어요. 오늘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뭐 반대 매매라든지 담보 부족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오늘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일 아침에 좀 시가가 만약에 약하게 형성되는 종목들이라면 한번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계속 반도체 소부장
하고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들 뭐 이런 쪽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 외에도 뭐 너무 많이 다 낙폭이 크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한번 내일 아침에 만약에 시가가 좀 약하다라면은 한번 대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 중에 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내일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이사, 박진희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부장,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팀장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시장이죠. 저희의 종목 이야기 바탕으로 내일 시장에서 또 대응의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종목 콕톡 매일 오후 4시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